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모셨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네. 사람 좋기로 국회에서 너무나 유명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절대 못 받습니다. 아니, 근데 아마도 네. 인자한 외모와 네. 말을 또 이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네. 박시영 평론가님은 우리 의원님을 꽤나 오래 하셨죠. 네. 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그럼요. 뵌 적이 네. 있죠. 네. 네. 그럼 유일한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삼선 중진 의원으로 나오셨는데 네네. 좀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남았는데요. 네. 네. 지금의 최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뽑으면 과연 최고위원인가? 이른바 초선들 또는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분들, 물론 뭐 정치인들은 그런 걸 다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게 퓨처스리그가 아니잖아요.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한 선수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해보고 네. 정치적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당을 책임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근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는 중진 최고위원이 선발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정청래, 김민석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무게감이 있었죠. 박찬대. 네, 박찬대 그런 분들이 최고위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데가 아닙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힘이 되는 발언인데요. 진짜입니다. 네. 저는 네. 그게 소신입니다. 최고위원회도 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팅하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실력자들이 당을 운영해서 정권을 성공시키고 재집권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은 출마의 네. 포부를 좀 밝혀주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당이 뭐 사실 이재명 정부 1년 차 넘어서 막 혼란스럽고 약간 분열 조짐이 있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많은 지지자들이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좀 중심을 잡아달라. 중심을 잡아달라. 당의 중심을 잡아서 네. 좀 화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정말 그 공수 전환을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는데 사실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네. 당시 제가 야당 때는 정말 여당은 살벌했죠. 제가 살벌하게 했죠. 강력한 드리블로.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적과 아군을 좀 우리는 좀 분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동지들한테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잔인한 언어나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제가 뭐 국민의힘 구구 세력에게는 좀 상당히 좀 센 편이죠. 근데 아무리 세도 사람들이 다 저에 대해서는 세다고 안 봐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네. 착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네. 카리스마라는 거는 네. 유전적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게 되는 게 아버님이 유명하신 네. 후농 김상현 선생이시기 때문에 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40대 이전에는 투사, 40대 이후에는 굉장히 의회주의자이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야당 체질 같아요. 야당 때는 굉장히 존재감이 드러나는데 여당 때는 잘 싸우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여당이 되면 좀 안정적인 당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좀 몸이 근질근질한데 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리고 제가 정치 이력을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저는 순탄하게 이렇게 삼선하신 줄 알았더니 네네. 3전 4기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2016년 19대 총선에 당선되실 때는 625표 차로 신승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지신 19대 건가? 때 19대 떨어지신 출구조사 건가? 예. 6% 이기다가 정도원 선배한테 마지막 12시 반에 뒤집어펴서 0.8% 625표. 그때 아마 서울에서 제일 아쉽게 떨어졌을 거예요. 야, 간발의 차로. 예, 그래서 네. 17, 18, 19 세 번 떨어지고 20대 때 이제 정도원 선배를 이기게 된 거죠. 그런 네. 거군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일화 중에서 재밌는 걸 봤더니 네. 2012년인가 한번 이렇게 선거 치른 다음에는 네. 그 낙선한 뒤에 지역 주민들 만나러 시장에 갔더니 네네네.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전통시장 가서 막 갈치 들고 막 친서민척 하다가 이제 또 당선되면 잘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갔더니 갑자기 상인들이 저를 보면서 또 선거가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낙선한 이거는 사람이. 진짜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저만 가면 그때부터 오늘 수요일이야? 이제 이 정도 소리가 나올 김영호 정도로. 오면 수요일이다. 네, 예.
근데 이게 참 좋았던 게 당원들이랑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차피 장은 봐야 되는데 같이 모여서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원들 그 여성 당원들의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시냐고 막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추억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도 전통시장은 네. 자주 가는 편이고요. 네네. 야, 그렇게 이제 오밀조밀하게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제 사실은 박선원 의원이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경쟁이지만 네. 그래도 이분은 정말로 좋은 분이다. 네네. 꼽으라고 했더니 단연 우리 김영 의원님을 꼽던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 지금 박선원 의원을 꼽으라는 얘기는 전혀 아, 아니고 예. 우리 경쟁하는 후보군 중에서 내가 보기엔 정치 활동을 좀 오래 해보니까 네. 이런 의원도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그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 특별한 하여튼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임미애 의원이 어저께인가요? 맞아요. 네. 출마 선언했는데 정말 그 척박한 경북에서 너무나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왔고 그 남편은 또 농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임미애 의원 출마도 저는 사실 한 표 주기로 했었는데 상의도 안 하고 출마해가지고 다만 제가 응원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박선원 의원님도 우리 12.3 기원 때 정말 맞습니다. 그 또 네. 그 국정원 출신으로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서 12.3 계엄 때 그 구구 세력 척결에는 뭐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고 박성준 의원은 저랑 이제 교육위원회 같이 하면서 같이 활동하셨군요. 네. 그쪽이 좀 나름대로 강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대화가 잘 돼요. 예. 항상 그 박성준 의원은 저보고 DJ 같다, 자기는 YS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랑 라이벌 구도를 자꾸 만들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아주 괜찮은 국회의원이죠. 네. 어쨌든 그래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거는 네네. 과거에 대한 평가 요인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궤를 같이 했던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네네. 의원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지난 1년이 돛담배식 운영을 한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평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우리가 161석에 이재명 대통령 1년차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을 넓게 써야 되는데 너무나 소수의 인원으로 그냥 돛담배처럼 자기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하. 대통령의 인기만 그냥 의존해서 자신의 동력도 없는 대통령의 바람으로 잔파도에도 막 흔들리는 돛담배 같이 당을 운영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161명의 국회의원들을 정말 모두 활용하는 항공모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공모함론으로 네네네네. 가야 된다. 네.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동원해서 161명의 국회의원들을 1인 1특위를 만들어서 1인 1특위가 민생 현장에서 민생 특위로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민생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권리당원들이 못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국회의원들 10명, 20명을 그냥 지지해주면 그렇죠. 네. 오히려 그 10명, 20명이 차기 공천에도 유리할 것이고 우리 당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생특위 1인 1특위를 주장합니다. 오히려 원외위원장까지 포함돼서 약 240명의 민생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강하겠네요. 보면은.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민생특위를 만들 때 뭐 거대 담론을 제시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께서 계곡산장 그 닭도리탕집 딱 철거했을 때 문제가 있는 업소들 정말 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폐와 관행들, 관례들 정말 이 뭐 재개발 지역은 부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능감이 있는 아주 골목에서 작지만 효능감이 있는 특위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240명의 1인 1특위가 정말 골목골목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하나 오래된 병폐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네. 정말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시 지지하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저는 쌓아간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야당 법사위원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잘했죠.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리더십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네. 그 법사위원장과 정당 대표는 조금 다른 자리인 모양이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너무 정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노력파예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도 인사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노력해서 와요. 공부해서 아니, 오고. 국회법도 달달 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검사들과 네. 이렇게 논쟁할 때도 정말 뭐 제압을 해서 저는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역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 당 운영을 넓게 하지 않고 좀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렵고 듣기 싫은 소리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랑 친한 사람들 몇 명 기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은 돛담배 태워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냐고. 예? 진짜 이 자기가 좀 듣기 싫은 소리, 자기가 어려운 사람, 전직 원내대표, 예? 전직 당대표들 만나서 어려운 당의 문제가 고충도 있으면 토로하고 예, 네. 지혜를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의를 잘하는 사람. 상의라면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머리는 이렇게 아주 IQ가 높은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남의 머리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아, 그럼요.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건데. 가르쳐 줘. 아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우리 네, 네. 박지원 평론가님 먼저 보내드리고 네, 저희가 네. 의원님하고 네, 이어서 최고위원 2표입니다. 네. 2표 중 한 표는 경륜과 통합으로서 네. 포인트 아유, 이렇게 쌓아서 손도 같이 민주당을 졌는데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불구하고. 분에게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저 네. 이제 이어서 그 질문을 좀 드리면은 네. 그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에는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문법을 쓴 건데 그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네, 네, 약간 네. 이게 좀 기이하게 들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 구태죠. 지금 이제 워낙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예전 같진 않아요, 사실. 지금 호남권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싸늘합니다. 아 진짜 가보시니까. 전 많이 갔어요. 네. 이번에 제가 호남, 광주, 전남, 광주 지금 한 달 동안 4번은 갔어요. 4번 네, 가셨어요. 네, 네. 네. 근데 확실히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도 분명히 위기감을 갖고 있죠.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는 좀 한 가지는 좀 후퇴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대선 문제는 이제 좀 뒤로 이렇게 좀, 미루겠다. 미루겠다. 이번엔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좀 자기의 절박함을 이제 권리당원들에게 표출한 건데요.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부족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리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성과들을 뒷받침도 하고 입법으로 특히 대통령의 그렇죠. 여러 가지 입법이 성과를 중요하죠. 내야 네.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혹시 대표가 안 된다면 그 이제 또 남은 한 2년 동안 굉장히 스스로 좀 반성하면서 다시 재기를 바란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노력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사전에 룰 세팅도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은 전대 준비에서 의결을 하면 뭐 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물론 늘 치열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이제 선거 방식을 두고도 선호 투표제 네.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호 투표제를 제가 살펴보니까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부터 적용이 됐던 우리 당의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부터 예, 전통이었더라고요. 다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내서 선호 투표제가 채택됐다가 적용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최근에 우리 국회의장도 선호 투표, 원내대표도 권리당원들을 선호 그렇습니다. 투표했거든요. 그렇으니까 이거는 사실 정청래 대표도 동의했던 거로 저는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선호 투표 도입에 정청래 전 대표가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꼭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둘째 측근들이 날부터. 또 지지자들이 야, 네.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룰이라는 거는 결정이 되면 본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룰은 룰인 거죠. 이건 따라야죠. 하나의 규정이니까 네. 규칙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우리 당의 어떤 그 전통과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솔직하게 이거 나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으면 좀 나아. 그러면 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내가 선거를 치르냐 이랬으면 좋은데 뭐 당원 당규 따지고 그런 건 좀 그러니까, 고차한 네. 변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당원 당규 살펴봤지만은 네. 당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당 대표 할 때 당원은 당규를 따른다고만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규를 고치는 거여서 네. 당규를 고치는 건 당원을 고치는 거 좀 간단하잖아요. 아 그럼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려서. 전준희에게 모든 것의 결정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특별히 이견이 생기지 않을 만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실망을 많은 분들이 했던 거는 그래도 이제 2030에 대한 미래 투표를 우리가 같이 지향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번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전대 준비도 많은 생각 끝에 해보자고 한 건데 네, 네, 네. 그게 마치 결론만 보면은 많은 언론의 보도라든가 비판의 시선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이제 그 자기들끼리 586 그냥 주류들끼리 네. 나눠 먹기를 위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고의 암묵적 합의를 했다. 네. 이런 식의 비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비판은 받을만하죠. 사실 받을만한데 오늘 오전에 정민철 네. 그 이제 후보라고 할까요? 정민철 후보가 저희 오늘 공부 모임에 나와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발제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2030에 대한 좀 그 절실함을 표현하면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2030을 손절한 약간 그런 모순인 거죠. 느낌이야. 그런 예. 느낌에서 야, 이거 민주당 이거 또 뭐야 이거 매일 2030 구애하면서 실제로 2030 정치 참여는 손절했네. 그렇습니다. 이런 좀 시그널을 준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아침에도 이제 언론 기자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미 부결이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정민철 후보는 본선 이제 참여하겠다는 레이스 거거든요. 하겠다고 예, 했죠. 레이스하고 네. 아마 김영남 후보도 레이스할 것 하겠다.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혹시 당에서 가능하다면 이 두 청년에게는 컷오프는 저는 저도 똑같은 네. 생각입니다. 컷오프는 네. 저희가 이제 거기는 좀 우리가 배려를 하고 본선에 참전해서 만약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5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 되는 거고요. 거고, 아니면 많은 만약에 거고. 네. 안 되면 저는 이제 새로 뽑힌 당 대표가 득표율이잖아요. 아무리 5위 순위 안에 못 들어도 최다 득표한 사람에게는 지명을 아하. 해주면 여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네. 다만 이제 주로 지명권은 당 대표가 선호하는 청년들을 지명하는데 본선에 참여시켜서 득표율에 따라서 가장 득표를 많은 청년을 당 대표의 지명권 하나를 네. 가장 최다 득표한 청년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 보기 네. 합리적이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당이 상상력이 부족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네. 정치라는 것은 상상력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습니다. 네. 정민철 후보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런 방법 어떠냐 했더니 본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버님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네. 1970년대에 네네. 아무도 이제 그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얘기 안 할 때 네. 그때 40대라는 게 당시 나이로는 대선에 나오기에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유진상 총재가 네. 구상유치라는 얘기를 했죠. 젖부린내 나는 네. 40대라고요. 근데 네. 또 이제 아버님이 그때 그래도 DJ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네네. 당시만 해도 청년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의원님도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 그런 생각 좀 들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